자, 경기 임시정부 청구들, 여기 온 곳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가옥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건축 모습들은 우리나라 한옥에다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조금만 디테일들이 있어요. 일단 저 먼저 보면 우리나라 한옥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지붕 끝에다가 뭘 만들어 놓지 않는데 빗물바지들을 만들어 이렇게 양철로 빗물바지 만들어서 빗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형태의 이런 것들은 이제 한옥과 일본식 건축이 합쳐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 세팅들이 마당에다가 조금 특이한, 지금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하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바로 전쟁 때 사용하던 방공호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도, 친구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도 이 방공호는 사실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방공호가 있는 집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기생충 같은 방공호를 옆에 두고 오른쪽에는 사랑채 공간입니다. 이 사랑채는 조선시대 때는 남성들이 사용하던 공간, 사랑채 또는 바깥채라고 불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익희 선생님이 이 공간을 사용하실 때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환담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던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의 역할이 바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공 신익희 선생님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은 신익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금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사랑채의 맞은편에는 기역자 모양의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가. 여기가 신익희 선생님과 신익희 선생님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안집, 안주인, 안사람, 아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조선시대가 지나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되고 약간의 안채와 바깥채, 사랑채의 공간 구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으로 신익희 선생님이 생활하던 공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익희 선생님이 생활하던 공간, 큰 방, 안방입니다. 신익희 선생님과 신익희 선생님의 아내분이 사용했던 공간인데 앞으로는 이 공간을 박물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옥 건축의 하나의 방법인 오량가라고 해서 조금 커다란 집을 지을 때 석가래와 기둥 대들보가 5군데가 만난다고 해서 오량가라고 하는데 조금 커다란 집을 지을 때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익희 선생님의 생활하던 거실 같은 공간이죠. 원래는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다 들리면서 양쪽에 바람이 통하는 대청처럼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리문들 이용해서 미닫이 문으로 만들어놔서 조선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작은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익희 선생님의 친필 글씨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이 썼던 글씨가 요거 이렇게 글씨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진들입니다.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은 외국 문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한성외국어학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어렸을 때 배웠던 외국어는 나중에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번역을 통해서 잡지 활동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시니키 선생은 1911년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정치와 경제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냈습니다. 특히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가 된 곳에서는 선생의 법률 수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1918년부터 독립운동을 계획했고 1919년 3월 1일부터 일어났던 3.1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부분이나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시니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종래에는 군사적 힘으로 독립운동을 이룩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항상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엘리트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해공 시니키 선생이 처음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교 국민대학교입니다. 제가 시니키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니키 선생은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유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는 이제는 인재가 필요하다, 나라를 함께 건설해갈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규식 선생님도 조소왕 선생님과 함께 최초의 사립대학교 국민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시니키 선생이 설립한 국민대학교는 최초로는 야간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는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야간학교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이 시니키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인망이 얼마나 두터웠었냐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시니키 선생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초대 학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회 졸업생들은 그래서 시니키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한 졸업장을 받게 되자, 야, 우리는 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졸업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니키 선생의 이름이 들어간 일회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니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대별로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니키 선생이 만든 국민대학교는 남산에서 시작돼서 이제 정릉동으로 옮겨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와 있는 곳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해공 시니키 선생 묘소입니다. 묘소를 둘러보면은 이 묘소가 조금 신기하게 생긴 거는 조선시대 왕의 묘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앞쪽에는 묘를 지키는 동물, 옆에는 왕을 지켜주는 신하들이 함께 있으면서 조선시대 왕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묘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니키 선생은 1956년도 5월 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당시에는 제3대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전라도로 선거 유세를 가던 중간에 기차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었는데요. 당시 시니키 선생의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이승만을 위협하는 강력한 후보였고,
한강 백사장에서 있었던 이 신익희 선생의 유세 현장에는 수십만 명의 민중이 모일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이 신익희 선생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특이한 노래가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게 바로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을 불러다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조사할 정도였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장이 치러졌었는데요. 이 국민장에서도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어 신익희 선생님의 마지막을 추모했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조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익희 선생을 음해하는 뉴델리 밀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핫 이슈로 불거졌었는데요. 이 사건은 신익희 선생이 뉴델리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축하사절단으로 온 북한의 조소왕 선생과 뉴델리에서 몰래 만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1954년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조소왕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네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간첩 사건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은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북한 미래 사건을 대대적으로 신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또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신익희 선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처음 제기했던 함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까지 신익희 선생을 엄청나게 크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함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했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신익희 선생은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신익희 선생이 당시에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혹은 당시에 자신의 행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간첩 사건에 누명을 쓰고 큰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습니다. 신익희 선생의 묘소 옆쪽으로 가면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이 쪽문을 지나면 또 다른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보입니다. 바로 평산 신하균 선생의 묘소입니다. 평산 신하균 선생은 신익희 선생님의 아들로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평산이라고 하는 호는 아버지였던 신익희 선생이 내려준 호입니다. 아마 조국의 뿌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관의 평산을 그대로 호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신익희 선생의 아들이었던 신하균 선생은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한반도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를 찾아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광복군에 들어가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광복이 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비서로 함께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익희가 1956년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는 아버지의 국회의원 자리를 대신 출마하여 5대, 3대, 5대, 6대 경기도 광주시 국회의원에 역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묘소는 앞에 있었던 신익희 선생의 묘소와 다르게 조금 작은 모습인데 아마 장례 문화가 1950년대 초반과 돌아가셨을 1900년대 변화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